네, 안녕하십니까. 제1과목 대기오염 개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핵심 이론 1인데요. 대기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기는 고도에 따른 기온의 변화로 4개의 권역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시는 바와 같이 대기는 약 지표면에서 약 100km까지를 우리가 대기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 11에서 12km, 그 다음에 50, 80 이렇게 크게 4개의 권역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온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대륙권은 통상 지표면에서 약 11에서 12km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층권은 12에서 50km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 이때는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중간권인데요. 중간권은 50에서 80을 얘기하고 있고, 이때는 역시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가 10권이 되겠습니다. 10권은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 대륙권에서의 핵심은 유일하게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게 대륙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성층권에서의 핵심은 25km 지점에 오존층이 존재한다는 게 핵심이 되겠고요. 중간권에서의 핵심은 가장 추운 지역이 존재한다는 게 중간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쪽이 가장 추움을 알 수 있고, 10권에서의 핵심은 가장 더운 곳이 존재한다는 게 바로 10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이론 2에서 대기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 상수인데요. 태양 상수는 지구의 대륙권 밖에서 태양 광선의 수직인 단위 면적이 단위 시간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우리가 태양 상수라고 얘기하고 있고, 보통 2kcal/cm 제곱 per min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구 전체의 표면에서 받는 에너지는 이 태양 상수의 한 4분의 1, 즉 0.5칼로리/cm 제곱 per min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 있는데, 이 스테판 볼츠만 법칙은 흑체의 단위 면적당 복사 에너지가 절대 온도 T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는 법칙이 바로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인의 변이 법칙이 있는데요. 비인의 변이 법칙은 최대 에너지의 파장과 흑체 표면의 절대 온도는 반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흑체 스펙트럼의 봉우리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짧은 파장, 즉 높은 진동수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다는 2897 나누기 T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기의 성분인데요. 대기의 성분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부피로 나누면 질소가 79%, 그다음에 산소가 21%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질량 기준으로 바뀔 때는 질소가 77%, 산소가 23%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걸 좀 더 세분화시키면 질소가 78.08, 산소가 20.95, 아르곤이 0.93, 그다음에 CO2가 0.03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개 정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 가장 메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후로 이제 네온이나 헬륨, 그다음에 메탄, 크립톤, 그다음에 수소, 아산화질소, CO, 제논, 오존 이런 것들이 미량으로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대기 중 체류 시간이 있는데요. 체류 시간이 가장 큰 게 이제 질소가 되겠습니다. 약 4,200만 년까지도 체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소, 그다음에 아산화질소, 그다음에 CO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비해서 좀 더 이제 체류 시간이 좀 낮은 것들을 기준으로 하면 메탄이 한 12년이고요. 그다음에 일산화탄소가 최대 1년, 그다음에 SO2가 3에서 5일, 그다음에 NO2가 최대 5일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수분하고 그다음에 CO2의 영향이 큰데요. 일단 수분 같은 경우는 강수량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CO2와 H2O는 지구 온도 균형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존은 자외선 차단에
아주 관계가 깊은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질소산화물인데요. 질소산화물은 대부분 이제 연소 과정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질소산화물의 생성 기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멀럭스, 그다음에 프롬프트럭스, 퓨얼럭스, 이 세 가지의 형태로 질소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질소산화물은 그 자체도 인체에 해롭지만 광학 스모그 산성비의 원인 물질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엽록소가 갈색으로 되어 입의 내부의 갈색 또는 흑갈색의 반점을 일으키고 담배, 해바라기, 진달래 등은 이 NO2에 약한 편입니다. 즉 지표 식물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일산화탄소인데요. 일산화탄소는 그 물에 녹지 않은 매우 난용성의 물질이고요. 그다음에 색깔이 없습니다. 그 냄새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질식성 가스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오존보다는 독성이 약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산화질소. 이산화질소는 이제 젓갈색이고 자극성이 있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독성이 NO보다 즉 일산화질소보다 약 최대 7배 정도 크고요. 그다음에 수용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빛을 흡수하는 기체로서 약 420 나노미터 파장 이상의 가시광선에 의해 광분해되는 물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산화질소입니다. 아산화질소는 감미료운 향기와 단맛이 나는 특성이 있고 대륙권에서는 온실가스로 되어 있고 성층권에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화합물입니다. 황화합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먼저 SO2인데요. 자, SO2는 이제 질소산화물과 마찬가지로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고요. 그런데 건물의 부식이나 노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80에서 290 나노미터에서 강한 흡수력을 보이고 있고요. 대륙권에서는 광분해되지 않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식물에 미친 영향을 보면 회백색 반점을 생성시키고 피해 부분은 엽록세포에 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ppm 정도에서도 수시간 내에 고등식물에 피해를 주고 있고요. SO2의 약한 물질, 약한 식물은 보리, 목화, 양상추가 있겠습니다. 근데 강한 식물은 참외, 측백나무, 까치밤나무, 쥐나무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항화 메틸인데요. 일명 그러니까 DMS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양을 통해 자연적 발생원 중 가장 많은 양의 황화물이 이런 DMS 형태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즉 해수 중에서 가장 높은 농도로 존재하고 있는 게 바로 DMS입니다. 그다음에 이항화탄소인데요. 이항화탄소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무색, 투명하고 순수한 경우에는 냄새가 거의 없지만 일반적으로 불쾌한 자극성 냄새를 가진 액체가 되겠습니다. 햇빛에 파괴될 정도로 불안정하지만 부식성은 비교적 약하고요. 중추신경계에 대한 특징적 독성 작용으로는 심한 급성 또는 아급성 뇌병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탄소화물입니다. 탄소화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일산화탄소인데요. 일산화탄소는 다들 아시겠지만 불완전 연소의 지표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색, 무미, 무취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난용성, 비흡착성, 그래서 비반응성, 즉 한번 배출이 되면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광학 반응에 의해서 대기 중에서 일부 이제 제거되기도 하고요. 토양 박테리아의 활동에 의해서도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로 이제 고등식물이 받는 피해는 좀 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입니다. CO2. CO2는 일단 환기를 위한 그 실내 공기 오염의 대표적인 지표 물질이고요.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도를 보면 약 5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좀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게 나타나 있고 바다는 CO2의 가장 큰 자연 흡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25% 이상 바다에서 CO2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탄화수소류인데요. 탄화수소류 중에서도 올레핀 탄화수소 같은 경우는 이런 포화 탄화수소, 그다음 방향족 탄화수소보다 어떤 대기 중에서의 반응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탄화수소 중에서도 벤조피렌인 것들이 있는데 벤조피렌은
그 다한 방향족 탄화수소, 우리가 PAH라고 했는데 이런 PAH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발암물질로 환경 호르몬이기도 하고 주로 이제 연소 과정에서 생성이 됩니다. 또한 이제 석유 찌꺼기인 피치의 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존입니다. 오존. 자, 오존은 그 태양빛, 그다음에 질소산화물, 탄화수소로, 또 탄화수소 중에서도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하고 햇빛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광학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2차 오염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화력이 상당히 강해서 눈을 자극하고 물의 난용성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대기 중 지표면 오존 농도는 이산화질소로 산화된 그 일산화질소의 양에 비례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대기 중의 오존 농도는 이런 NO2하고 NO의 비, 태양빛의 강도, 그다음에 이제 반응성 탄화수소의 농도 등 다양한 것에 의해서 이제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학 반응의 오존 생성률은 또한 과산화기 농도와 관련이 깊고요. 대기 중 오존의 배경 농도는 0.01에서 0.04 pp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학 스모그에 생성된 옥시단트의 지표 물질이 또한 오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기 중의 오존은 온실가스로도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NO2는 가장 중요한 태양빛 흡수 기체로서 파장 420 나노미터 이상의 가시광선에 의해서 NO와 O2로 강분해되고 이후 NO2와 OH가 반응해서 질산이 생성됩니다. 즉 이렇게 NO2에서 결국은 오존이 만들어지고 오존은 다시 NO랑 반응해서 NO2하고 산소로 이렇게 쪼개지는 그런 순차적인 순환적인 반응에 의해서 오존이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합니다. 자, 오존의 농도는 또 오후 2시에서 4시, 즉 특히 이제 3시에 최고로 올라갔다가 다시 감소하는 뚜렷한 일변화를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분 동안만 지속되기 때문에 1ppm 이하로 낮고 지역별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NO에서 NO2로의 산화가 거의 완료되고 NO2가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 때부터 오존은 증가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존 같은 경우는 일사량 및 기온에 비례해서 증가하고요. 상대 습도 및 풍속의 반비례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오존이 증가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기온이 25도 이상, 상대 습도가 75% 이하, 그다음에 풍속이 4m/s 이하, 그다음에 시간당 일사량이 5메가줄 퍼 메타 제곱로 이상으로 강할 때, 그다음에 대기가 안정할 때, 그다음에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많이 배출될 때, 이럴 때 오존의 농도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존은 성층권에도 있지만 이제 대류권에도 있고요. 뭐 이렇게 있는데 성층권에 있는 특히 그 오존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오존층이라고 하는데요. 그 오존층의 오존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존의 생성과 파괴시 약 150에서 320 나노미터의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오존이 이제 분해가 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자외선은 A, B, C 이 세 개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UVC가 가장 파장이 짧습니다. 이제 해로운 거는 이제 UVC가 되겠죠. 그 해로운 UVC를 우리가 성층권에서 오존층이 이제 완전히 차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상 약 25km 고도에서 가장 많은 농도가 밀집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오존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략 오존의 농도는 약 10pp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에 의한 피해인데요. 오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입의 해면 조직을 손상시키고 회백색 또는 갈색의 반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어린 잎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성숙한 잎에 피해를 주고 있고요. 보통 엽록속 파괴나 동화작용 억제, 산소작용 저해 등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오존에 약한 식물, 즉 지표식물은 무, 담배, 시금치, 그다음에 파, 엘펠포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강한 식물은 사과, 해바라기, 양배추, 국화, 수수꽃다리, 미인송, 감나무, 주목, 측백나무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옥시탄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옥시탄트 같은 경우는 오존이나 펜, CO2, 알데하이드 이런 것들을 이제 총칭하는 그런 용어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PAN, 펜이라고 얘기하는 PAN은 오존 농도와 관련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광학반응에서 생산된 물질은 일단 그 가시도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LA형 스모그의 대표적인 그 원인 물질이 바로 이런 광학 옥시턴트가 되겠습니다. 그 2차 오염 물질로는 펜, SO3, H2O2, H2SO4, NO2, NOCl, 알데하이드, 케톤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PAN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어떤 분자식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CH3에 산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C 이렇게. 그래서 얘가 있고 C가 있고 그다음에 산소가 3개 있고 그다음에 NO2가 있는 이런 분자식을 PA는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주로 이제 초엽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요. 입의 부분이 은색 또는 백색, 그다음에 청동색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주는 게 바로 PAN이 되겠습니다. 특히 눈의 통증을 일으키고요. 그다음에 가시거리를 단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주로 이제 해면 조직에 피해를 끼치고 있고, 그다음에 PAN이랑 비슷한 PBN이 있는데, PBN은 이 PAN보다 100배 이상 눈에 강한 통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이드록시기라고가 있는데, 하이드록시기는 구조식이 이렇게 O하고 H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하이드록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벤젠고리 이외의 탄화수소 위의 수소를 이런 하이드록시기로 치환하면 바로 알코올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메탄이 이렇게 있으면 메탄의 분자식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H를 제외하고 OH가 들어가면 메탄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벤젠고리가 아닌 탄소에 OH가 연결되면 알코올이 되고, 근데 이 벤젠고리 위에 있는 탄소에 OH기가 연결이 되면 이게 페놀이 됩니다. 페놀.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온가스입니다. 프레온가스, 우리가 CFC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 원인 물질이죠. 그 다음에 가연성, 부식성 없는 무색, 무미의 화합물이기도 하고, 독성이 적으면서 휘발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흡입해도 인체에 해롭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용도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한테는 되게 편리한 물질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오존층 파괴 물질로 규명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생산 자체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을 보면 이제 에어컨의 냉매, 우레탄 발포제, 세정제, 스프레이의 분사제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존의 농도를 이제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데, 농도를 측정하는 단위는 도보슨 유닛의 앞자를 딴 DU를 가지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1DU는 오존의 총량을 표준 상태, 즉 0도씨 1기압의 기준에서 어떤 두께로 환산하는 건데, 0.01mm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1DU는 우리가 재면 0.01mm, 상당히 작은 거죠. 이 해당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약 350에서 400DU인데요. 200DU 이하가 될 경우를 우리가 오존 구명 또는 오존 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레온가스에서 되게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가 이제 룰 오브 90인데요. 자, 90을 더해서 얻어진 세 자리의 숫자에 첫 번째 숫자가 탄소의 수고, 두 번째 숫자가 수소의 수예요. 그리고 세 번째 숫자가 F의 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CL의 수로 보시면 되는데, 하나 예를 들어보면, 자, CFC 1, 2가 있으면 여기에다 12 더하기 90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됐습니까? 그럼 10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100의 자리 숫자는 C,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는 H, 그리고 마지막 1의 자리 숫자는 불소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구조식으로 쓰면 C가 하나죠. C가 하나에 수소는 없고요. 그 다음에 불소가 2개니까 불소가 2개. 근데 C는 4개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CL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분자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이제 Cl2F2라는 프리안가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누 오브 90법칙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오존층 파괴 지수인데요. 자, 오존층 파괴 지수는 그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숫자를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HF, CL, CF3가 가장 적은데 0.022, CFC113은 0.8, CFC114는 1.0. 그래서 나머지 한번 좀 기억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HCFC 계통은 그 CFC의 대체 물질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존층 파괴 지수는 매우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FC115가 있는데 약 400년 동안 그 수명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가장 오랫동안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물질이 바로 CFC11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면인데요. 성면 같은 경우는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섬유상 규산 물질의 총칭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섬유성 무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주로 이제 성면의 종류를 보면 백성면, 갈성면, 청성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면의 발암성을 보면 청성면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갈성면, 그다음에 백성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면의 특징을 보면 불연성, 방부성, 단열성, 전기절연성, 내마모성, 고인장성, 유연성 등 어떤 되게 여러 가지로 특히 건축자재에 많이 쓰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역시 이제 좋은 영향을 주지만 또 인체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성면 폐증이라는 걸 일으키게 되는데 성면 분진이 폐에 들러붙어서 폐가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가 나타나는 질병을 우리가 성면 폐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비후하고는 이제 다른 개념의 질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폐 하엽에 주로 발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이옥신인데요. 자,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벤젠고리의 다이옥신은 이 벤젠고리가 두 개 있고요. 이 벤젠고리 두 개를 산소 이렇게 두 개가 연결하고 있으면 PCDD, 폴리클루네이티드 디벤주 다이옥신이 나와서 PCDD로 얘기를 하고 있고, 벤젠고리 두 개를 이렇게 산소 하나가 연결을 하고 있으면 PCDF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 요런 자리가 1번, 2번, 3번, 4번, 6번, 7번, 8번 뭐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쓸 수 있는데 어쨌든 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자리에 CL이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CL의 개수랑 그다음에 어느 위치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성질체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PCDD는 75개의 이성질체를 가지고 있고요. PCDF는 135개. 그래서 이 둘을 합하면 다이옥신은 210개의 이성질체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이옥신의 물리화학적 특징을 보면 열적 화학적으로 상당히 안정하지만 그래도 고온 약 700도 이상에서는 분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녹문적 끓는 작용이 높고요. 증기압이 낮고 물에 대한 용해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름에는 용해가 되고요. 근데 광분해나 미생물 분해가 어렵지만 뭐 가능은 합니다. 특히 이제 250에서 340 나노미터에서 광분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대기오염 물질로 좀 들어가면 포르말데히드가 있죠. 포르말데히드는 이제 상온에서 무색입니다. 상온에서 무색이고요. 자극적 냄새를 가진 기체고 비중이 약 1.03입니다. 얘가 이제 물에 녹으면 바로 포르말린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주로 이제 피역 제조 공업, 합성 수지 공업, 포르말린 제조 공업에서 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돈인데요. 나돈은 이제 무치의 기체고 나듐의 알파 분기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기보다 약 9배가 무겁기 때문에 지표 가깝게 존재합니다. 또 지표에 가깝게 존재하고 그다음에 지하세계, 뭐 지하철, 지하 역사 이런 지하세계에 주로 많이 존재하는 게 나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연에서는 우라늄과 토륨의 자연 붕괴에 의해서 발생되고요. 가장 안정적인 동위원수는 이제 나돈 222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돈 2의 반감기는 3.8이고요. 그 농약 중도 같은 종류의 알파선을 방출하지만 화학적으로는 거의 불활성입니다. 주로 이제 토양, 지하수, 건축 자재를 통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주로 폐 조직을 파괴시키고 폐암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벤젠인데요. 벤젠은 보통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인체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지방이 풍부한 피하 조직과 골수에서 고농도로 축적되어서 오랫동안 잔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다음 톨류에는 이제 호흡기계와 피부를 통해서 체내에 흡수되는데요. 뇌중 대사물질은 마뉴산을 비롯해서 오르수 메타 파라 크레솔, 그다음에 벤조일 그루코로라이드 등으로 배설이 되는 특징을 보이는 게 바로 톨류엔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베릴륨인데요. 베릴륨은 이제 회백색이고 높은 장력을 가진 가벼운 금속이 되겠습니다. 알칼리 토금속에 속하고 가볍고 단단한 데다가 열 전도율이 좋아서 우주선, 인공위성 등 항공우주 분야와 전기, 전자, 원자력, 그리고 합금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포스겐인데요. 질식성 유독성 가스입니다. 그래서 풀냄새, 좀 키키한 건초 냄새가 나는 무색 기체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 CO와 염소 기체로부터 포스겐을 생성이 됩니다. 주로 이제 금속을 부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아나수수입니다. 시아나수수는 청화수수, 청산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무색인 맹독성 화합물소 휘발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양화탄소입니다. 이양화탄소는 그 상온에서는 굴절률이 큰 무색의 액체 상태로 존재하며 휘발성과 가연성이 강하고요. 주로 이제 겨자기름, 화산가스, 원유에서 발견되고 비스코스 섬유 공업 등에서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피해를 알아볼 텐데요. 그 식물의 피해 정도는 기공의 개폐, 증산작용의 대수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먼저 불화수소입니다. 불화수소는 입의 선단이나 주변에 도달하여 축적되고 일정량에 달하면 탈수작용이 일어나 세포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파괴된 부분은 점점 녹색이 없어지고 황갈색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어린 잎에 피해를 주고 있고요. 주로 이제 반도체 생산, 특히 이제 애칭 공정, 그다음에 알루미늄 생산, 디스플레이 생산, 화학비료 공업, 우라늄 광 재련 공정에서 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납인데요. 납은 이제 세포 내 SH기와 결합해서 해물 함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포함한 여러 세포의 효소 작용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용혈성 빈혈, 복통, 구토를 일으키고 뇌세포의 손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혈액 헤모글로빈의 기본 요소인 포르핀 고리의 형성을 방해하고요. 만성 빈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청이색의 금속이고 내식성이 강하고요. 연성이 있지만 전기 전도도는 낮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크롬입니다. 크롬 같은 경우는 그 피업, 염색, 그다음에 시멘트 제조 업종에서 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소는 이제 안료, 색소, 우라늄 제조 공업에 이용되고 있고요. 그다음 알루미늄 화합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보크사이트 광석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결핍과 골연화증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고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그 주로 입의 선단부에 경미한 황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고요. 지표식물로는 해바라기, 메밀, 토마토, 겨자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이화탄소인데요. 사이화탄소는 인화성은 없지만 독성이 아주 강한 역할을 하고 간과 신장에 손상을 일으키고 암의 발생률을 증가시킵니다. 그다음에 사이화탄소는 삼염아에틸렌, 우리가 TCE라고 얘기하는데 TCE보다 독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브롬화합물 같은 경우는 부식성이 강하고 폐 부종을 유발시킵니다. 염료, 의약품 및 농약 제조 업종에서 주로 배출되고 있고요. 에틸렌
에틸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0.1ppm의 저농도에서도 스위트피와 토마토의 상편 생장을 일으키고 있고요. 에틸렌 가스의 저항성이 큰 것들은 피망, 양배추, 클로버, 상추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표 식물류는 상추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지 토마토. 그다음에 저항성이 매우 약한 것은 키위, 오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염소인데요. 염소 같은 경우는 강한 산화력을 이용해서 산화제, 살균제, 표백제, 소독제로 쓰이고 있고 물감, 의약품, 폭발물, 표백분을 생산하는 데도 쓰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플라스틱 공업이나 소다 제조, 농약 제조, 화학 공업, 활성탄 제조, 금속 제조와 관련된 업종에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HCl 같은 경우는 이제 전지, 약품, 비료 등에 사용이 되고 있고 백색의 연물을 형성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배출가스인데요. 자동차 배출가스는 가솔린 자동차 배출가스 중에서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것은 역시 CO2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는 이제 패턴에 따라서 주로 나오는 오염물질이 틀린데 이 탄화수소 같은 경우는 감속, 자동차를 속도를 줄이는 감속에서 많이 나오고 CO 같은 경우는 아이들 상태라고 얘기하죠. 뭐 정지 및 기동 시 이제 상태에서 CO가 많이 나오고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이 정속 또는 가속 때 주로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운영 패턴에 따라서 나타나는 오염물이 틀리고요. 그다음에 가솔린 자동차의 배출가스 후처리 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삼원 촉매 장치입니다. 삼원 촉매 장치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삼원 세 가지 물질, 즉 CO하고 탄화수소하고 낙스 이 세 가지 물질을 이 촉매를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를 한다. 그래서 삼원 촉매 장치인데 CO하고 이 탄화수소 같은 경우는 사실 불완전 연수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은 산화에 의해서 CO2하고 이제 물로 이제 완벽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촉매는 바로 이제 백금하고 파라듐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산소가 필요하고요. 이 처리하기. 이에 반해서 이제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는 환원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질소로 되는 거죠. 이때 필요한 촉매는 바로 이제 노듐이 되겠습니다. 노듐 촉매로 이용해서 환원 처리가 되고 이때 필요한 거는 CO, 탄화수소, 수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증발가스 제어 장치가 필요하고요. 이제 블루바이 가스 제어 장치가 필요한 게 바로 이제 가솔린 자동차 배출가스에 필요한 후처리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디젤 자동차에 필요한 배출가스 후처리 기술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디젤 매연 장치죠. 그래서 DPF라고 얘기합니다. DPF, 디젤 파티클 필터라고, 그다음에 디젤 산화 장치, DOC라고 얘기했죠. 디젤 산화 장치, 그다음에 이제 질소 산화물 제어 장치로서 뭐 SCR 또는 이제 디녹스 촉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기 촉매인데요. 전기 자동차인데요.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 소음과 진동이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형차에 잘 맞으며 그다음에 자동차 수명보다 전지의 수명이 짧은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친환경 자동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